지금 이 순간 집을 사도 문제고 팔아도 문제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의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석가 박유빈입니다.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3차 부동산 대책,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대급 규제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대출은 막히고 거래는 얼어붙고 시장은 단숨에 정지 버튼이 눌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초강력 대책이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이미 보유한 사람에게 각각 어떤 파장을 몰고 오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 수요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며 세 가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째, LTV, DSR 등 대출 규제 강화. 무주택자조차 40% 이상 대출받기 어려워졌고 다주택자는 사실상 0%, 즉 대출 금지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둘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서울 전역과 수도권 핵심 12개 지역이 묶이면서 이제 집을 사면 무조건 2년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른바 갭투자 이제 원천 차단입니다. 셋째, 세금 청약 규제의 전방위 강화. 양도세, 취득세, 전매 제한까지 모두 동시에 조여오고 있습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무주택자는 대출벽에 막혀 집을 살 수 없고 1주택자는 이동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으로 매도도 못합니다. 이제 시장의 모든 혈관이 막혀버린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명의 사람 서울 입성을 꿈꾸던 김대리,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던 박 부장, 그리고 노후 대비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이사장님, 이 대책 속에서 어떤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앞으로 집을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팔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냉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이번 대책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판도를 바꿀 분수령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시장의 진짜 흐름을 읽어보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정부가 왜 이 타이밍에 칼을 빼들었나? 2025년 10월 정부가 초강력 규제를 꺼내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집값은 다시 오르고 있는데 금리는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면서 시장 심리가 빠르게 또 오르기 시작한다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진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정부는 이 과열 조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라 통화정책으로는 수요 억제가 불가능한 상황. 결국 정부는 돈줄을 직접 조인다는 해법을 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3차 부동산 대책, 이른바 직접 규제형 수요억 대책입니다. 정책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첫째, 대출 제한으로 유동성 차단. 둘째, 허가구역 확대를 통한 거래 통제. 셋째, 세제 강화로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묶어둠. 하지만 이번 조치는 단순한 투기 억제책이 아닙니다. 모두가 잠시 멈추는 시장을 만들어서 가격 상승 기대 심리 자체를 꺾는 것. 그게 진짜 목표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대책은 투기 억제보다는 거래 동결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이 규제가 실수요자, 1주택자, 다주택자 각각에게 어떤 현실을 만들어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사례 1. 서울 입성을 꿈꾸던 무주택자 김대리의 좌절. 서울 입성을 꿈꾸던 38살 직장인 김대리. 그는 결혼 후 10년 동안 맞벌이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해외여행 한 번 없이 부모님이 보태주신 1억 원까지 합쳐 4억 원의 종잣돈을 마련했죠.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올해 안에 서울에 내 집 마련하자. 하지만 이번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그 꿈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김대리가 보던 아파트는 10억 원대 중반. 기존 제도였다면 LTV 70% 적용으로 7억 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젠 40%로 축소돼 4억 원밖에 못 빌립니다. 즉 최소 2에서 3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10년의 노력도 대출 한 줄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설령 양가 부모님 도움으로 부족한 금액을 채운다고 해도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100%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셨다는 말만으론 통하지 않습니다. 증빙이 불충분하면 바로 조사 대상이 되고 심할 경우 편법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 끼고 미리 사두는 전략도 막혔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증명해야 하기에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집을 유지한 채 새 집을 사두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김대리 부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대출 안 나오고 증빙 복잡하고 실거주도 의무면 우리한텐 길이 없네. 그들의 꿈은 멀어졌고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체념이 남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분명 투기 수요를 겨냥했지만 가장 먼저 벽에 부딪힌 건 평범한 무주택 실수요자였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투기 억제였지만 현실에서는 첫 집 마련의 사다리가 가장 먼저 거쳐버린 셈입니다. 다음은 집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려던 1주택자 박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사례 2.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던 1주택자 박 부장의 딜레마. 경기도 분당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박 부장. 두 자녀의 학군 문제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서울로 이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울로 옮기자 이게 가족의 오랜 목표였습니다. 박 부장은 현재 집을 팔고 대출 5억 원을 받아 15억 원대 서울 아파트로 이사하려 했죠. 하지만 이번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이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바로 선매도 후매수 규정입니다. 이제는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새 집을 사려면 기존 주택을 먼저 팔아야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 사는 집을 팔아야 새 집 대출이 나오죠. 문제는 현재 시장이 이미 거래 절벽이라는 겁니다. 무주택자 김대리처럼 대출이 막혀서 살 사람이 없으니 박 부장이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사라진 시장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현금을 다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기존 집이 팔리지 않으면 이사 자금이 묶이고 팔리더라도 새 집 잔금일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결국 박 부장은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중간지대에 갇혔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입니다. 서울 전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이제는 집을 매입하자마자 바로 입주해야만 허가가 납니다. 박 부장은 원래 방학에 맞춰 인테리어 공사 후 이사하려 했지만 바로 입주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라는 조건 때문에 시간적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학사 일정이나 이사 일정은 모두 무의미해졌죠. 마지막 장벽은 시장 심리의 동결입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다 보니 거래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 이사 계획은 접고 지금의 집에서 그냥 조금 더 버티자는 선택 외엔 답이 없습니다. 이번 대책은 투기 억제라는 명분 아래 만들어졌지만 그 여파는 이렇게 생활형 실수요자에게 먼저 닿고 있습니다. 박 부장은 말합니다. 투기꾼은 안 잡히고 우리 같은 사람만 막히네요. 결국 이 정책이 만든 현실은 무주택자는 못 사고 1주택자는 못 옮기고 다주택자는 못 판다. 시장의 모든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노후를 위해 임대 수익을 준비해온 다주택자 이사장님의 현실입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4. 사례 3. 노후 대비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 이사장님의 고민. 이번엔 62세 이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노후에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
빌라 2채를 사서 월세 수입을 얻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자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자가 아니라 은퇴 후에도 생활비 걱정 없이 살자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죠.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사장님의 인생 설계는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세금 부담이 폭증했습니다. 기존에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담해왔지만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가 강화되고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까지 적용되면서 보유도 매도도 증여도 어느 쪽도 유리하지 않게 된 겁니다. 매달 월세를 받아도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임대 수입이 노후의 버팀목이었지만 이젠 오히려 세금을 내기 위해 월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 팔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로 매수자 자체가 사라진 시장입니다. 운 좋게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로 인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결국 팔아도 남는 게 없고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 무섭다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겁니다. 이사장님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이대로 세율이 유지되면 내년엔 세금이 더 오를 것이고 정부 정책이 언제 바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사장님은 말합니다. 평생 모은 집이 이렇게 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번 대책은 분명 투기 억제를 목표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노후를 대비한 생계형 다주택자까지 모두 한꺼번에 규제의 틀 안에 묶여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투기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계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사장님 사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투기와 생계의 경계, 정말 정부는 구분하고 있는가? 이제 세 가족의 이야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무주택자는 진입할 수 없고 1주택자는 이동할 수 없으며 다주택자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 세 가지 현실이 맞물리며 만들어낸 멈춘 시장의 구조적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족이 보여주는 결과 모두 멈춘 시장.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정지 상태입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진입하지 못하고 1주택자는 이동하지 못하며 다주택자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두가 제자리에서 얼어붙은 시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현상을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데이터를 보면 정책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매수자는 지금 사면 떨어질까 불안하고 매도자는 이러다 팔아도 세금만 더 낼 것 같다고 버팁니다. 그 결과 시장의 혈관인 거래가 멈추면서 가격은 떨어지지 않지만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는 냉동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침묵이 곧 불안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고 사려는 사람은 대출이 막혀 움직이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거래량이 줄면 시세는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가격 신호가 왜곡되고 가격 조정의 속도와 방향이 마비됩니다. 즉 폭락도 반등도 일어나지 않는 모두가 갇힌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실수요자입니다. 집값이 안정되지도 거래가 회복되지도 않으니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지고 전세와 월세 시장만 더 불안해집니다. 임대인은 세금 부담을 월세로 전가하고 세입자는 더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해야 하죠. 결국 정책이 겨냥한 투기 수요보다 생활형 수요층이 더 큰 피해를 입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숨 고르기가 아니라 실수요의 좌절, 거래의 마비, 심리의 냉각이라는 3단 충격을 맞았습니다. 정부가 바랐던 안정된 시장은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은 단지 모두가 움직일 수 없는 정체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이 같은 멈춘 시장을 의도적으로 만든 이유,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정책의 진짜 목적과 향후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6. 정부의 의도 vs 시장의 반응.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노린 것은 단순한 투기 억제가 아닙니다. 그 핵심에는 심리의 전환,
즉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패닉바이 심리를 꺾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격을 직접 낮추는 대신 거래 자체를 멈춰버림으로써 시장의 온도를 급격히 식히려는 전략이죠. 이를 위해 정부는 대출세금 거래 허가제라는 세 축을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 전략은 분명 효과를 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이 겹치면 자연스럽게 거래를 미룹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일시적인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나죠. 정부는 바로 이 지점을 노렸습니다. 거래를 멈추게 해서 심리를 진정시키고 그 사이 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 즉 시간을 버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간이 누구에게 유리한가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단기적인 안정보다 미래의 확신을 원합니다. 몇 년 뒤 서울의 새 아파트가 얼마나 공급될지,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정책의 성공 여부는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신뢰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수요만 억누른 정책은 언제나 풍선 효과를 남겼습니다. 서울이 묶이면 돈은 경기 외곽으로, 수도권이 묶이면 그 자금은 지방이나 비규제 지역으로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조짐이 보입니다. 이미 일부 비규제 지역에서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죠. 결국 정부가 진정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수요를 막는 정책만큼이나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새 아파트가 충분히 나온다는 확신이 생길 때 그제서야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이번 대책은 시장에 불을 끄는 소화기 역할은 했지만 불이 다시 붙지 않게 하려면 새로운 연료, 즉 신뢰할 만한 공급 전략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마치 일시정지 버튼이 눌린 듯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규제를 동시에 가동했지만 그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정지의 시장이었습니다.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보유한 사람도 모두 멈춰버린 이 상황. 이것이 과연 안정일까요? 아니면 절망의 시작일까요?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에 사다리를 잃었고 1주택자는 더 나은 삶으로 옮길 길이 막혔습니다. 다주택자는 평생의 노후 계획이 흔들렸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처지에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장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정부가 말한 안정이란 사실상 거래가 멈춘 상태를 유지하는 안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이 살아있으려면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흐름이 막힌 시장은 결국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시장은 언젠가 균열을 일으킵니다. 정책은 시장을 식힐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불안을 완전히 지울 순 없습니다. 그 불안이 다시 움직이는 순간 시장은 또 다른 방향으로 요동치겠죠. 오늘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모두가 멈춘 시장, 그것은 안정일까, 절망일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이 멈춰야 할 때인지 아니면 준비해야 할 때인지. 그 답은 다음 변화를 얼마나 빨리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시장의 다음 흐름을 지켜봐 주세요. 저는 부동산 분석가 박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